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자리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박시동 대표께서는 한 2, 3분 후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1일이죠. 국회에서 내년 경제전망 및 투자전략 주제로 두 분이 이제 강연하셨는데 오신 분들 소감이라든가 이런 거 한 줄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광수 대표님도 굉장히 뜨거운 현장, 물론 이제 지금 지역들 쭉 다니시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다 다니고 계시는데 모든 강연 장소에서 반응들이 청중들의 반응이 뜨겁긴 합니다만 국회 이번 행사는 또 좀 남다름 같은 거 느끼지 않으세요? 새롭다는 느낌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강연하는 건 이제 주식 아가방이라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분들. 예, 이런 분들 오시는 거니까 예. 약간 이제는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이번에 저희 국회에서 할 때는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하고 예. 또 그동안 투자를 계속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경제 만화방의 수준이 약간 높죠. 그러니까 초급,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급에서 이제 중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초급에서 이제 조금만 우리 거의 1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죠.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1년 넘은 것 같아요. 넘었습니다. 내란 전 예. 있지 않았을까요? 내란 전이죠. 네, 내란 전에 저희가 그러네. 1년 그쵸, 넘었네. 그쵸. 전이야, 전.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란 뭐 1년 되는 거니까. 네, 내란 진압 1년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오래 해왔는데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열기도 좀 남달랐고 굉장히 또 많이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좌석이 700석인데 꽉 차고 앉아 있는 분들까지 하면 900명, 1000명 가까이. 그러니까요. 1000명 와,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도 이제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런데 몇 분이 뭐 피드백을 좀 주셨어요. 메일도 그래요? 주시고. 근데 종목 찍어주는 줄 알았다. 에이. 그렇게 우스갯소리 해서. 이제 근데 종목도 몇 개 나왔어. 큰 종목 중에는. 근데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건 도움도 안 될 뿐만 그럼. 아니라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도 좋지 않아서 그때 그 얘기도 저도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딱 꽂혔던 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뭐 예를 들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누가 뭐 조금 그 정보를 제공해서 많이 올라갔고 그게 자기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AGNC라든가 ETF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걸 좀 다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나쁜 기업들 좀 주목해라. 그 얘기도 하셨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관계를 비교도 깊게 해주셨잖아요. 분석을. 여러 가지 굉장히 저는 의미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가나가는 건 결국에는 투자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에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투자 방법의 얘기들 그리고 시장을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예. 그리고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잘해야겠다. 뭐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런. 네, 수준들이 높기도 하지만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내년 경제 전망을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발표하신 거는 첫 번째 자리라면서요? 첫 번째요. 시장 전망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예. 전체 차원의 전망은 지난번에 처음 해드린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씩 이제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네, 계시니까 그런 얘기들 좀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 어떤 분이 오프라인 강의 너무 좋았다고 한 달에 한 번씩 해달라고. 아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주식 아가방 지금 겸공 같이 하는 지역에서 순회 이 강연이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되게 이제 초보자들 위해서 주로 눈높이가 딱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계속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또 오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가신 분들. 그렇죠. 이제 기본 아주 기초를 알려드린 거니까. 예.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한 거는 전체적으로 전망도 해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중급 이상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걸 이해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중급 이상이 아니, 근데 된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보시면. 그럼 맞아. 근데 대신에 여러분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우리 박시동 대표님이 문을 열고 스튜디오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동입니다. 네. 네, 원래 이제 이 1시쯤에는 엘리베이터가 많이 붐빕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년 경제전망 투자전략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거 좀 엑기스만 좀 뽑아서 전체적인 시각을 좀 한번 좀 정리해주고 최근에 환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 좀
다뤄보도록 하시죠. 네. 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시장을 전망할 때 그리고 예측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예. 현재에 대한 분석이죠. 거기서부터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잘 분석하면 사실 미래 예측도 의외로 쉽습니다. 거기서 내가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진짜 오른 거 맞냐. 그쵸.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이거 뭐지? 어. 귀에 딱 들었어요.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그래프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70% 정도 가까이 이제 상승했는데 다른 나라보다 거의 2배 이상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서학개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텐데 이것만 본다면 단계 많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제 올해 많이 올랐다. 그런데 저렇게 현황이 파악되면은 2026년 코스피는요. 제가 볼 때 더 오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웃퍼폼을 막 2배 이상 했는데 더 오릅니까?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현재 파악이 저렇게 단순하게만 되면 내년도는 코스피 시장 더 오르기 어렵겠는데라고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래서 다음 장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연도별로 쭉 이제는 각 글로벌하게 나라별로 일종의 주가 시장 이제 등락률, 변동률을 그려드리는 건데 2024년도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거의 20% 이상 빠지지 않습니까? 23%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저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장에 보신 것처럼 한 70% 올랐는데 25년도에요. 근데 24년도에 저 하락한 걸 감안하면 50% 오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45%에서 50% 사이. 44% 45% 정도 예. 상승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 코스피가 여러분 많이 오른 이유는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였냐면 2024년도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여기 장표를 보시면 상단에 대만은 작년에 35%, 네. 미국은 25% 올랐어요. 그렇죠. 그럼 앞에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대만이 18%, 19%, 19 플러스 35면 54네. 우리나라보다 더 오른 거예요. 더 높네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44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으쌰으쌰 하니까 그래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정부 바뀌고 으쌰으쌰해서 주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요 2024년도에 많이 빠져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직도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저렇게 빠진 게 회복했어요. 그렇죠. 2024년도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윤석열 때문에 빠진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그러니까 전 세계 2024년도 지수가 다 올랐는데 한국만 저렇게 유일하게 마이너스였고 그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게 해소되니까 당연하게 2025년도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근데 2년치를 감안하면 대한민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부담스러운 게 상승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2026년도를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더 오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 이제 전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는 시장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금리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금리에 대한 전망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걸 누가 뭐 권위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금리 전망하는 거 잘 이제 들어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판단은 세 가지거든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기준금리에 대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스스로도 전망하셔야 돼요. 근데 저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에요. 그러면 1번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네. 걸 의미하고 2번은 뭡니까? 서서히 떨어지는 거. 네. 3번은 오히려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걸 경제 지식이 많거나 없거나 하고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투자는 여러분 확률에 베팅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저 잘 보시면요. 2번 쪽이 선이 좀 굵어요. 두껍게 돼 있어. 저 찍을 수 있어. 예리해서. 예. 근데 어쨌든 확률적인 시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그 확률이 높은 쪽에 일종의 베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률이 어디가 높을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가파르게 떨어지는 1번, 천서히 떨어지는 2번, 오히려 오르는 3번. 제가 볼 때 2번의 확률이 가장 높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요. 10월까지만 해도 1번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래왔거든. 저것만 보니까 야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고 급격하게 떨어질까라고 바라고 예측하고 행동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뭔가 좀 과열된 현상도 일어났는데 과거에 저렇게 가파르게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위기가 왔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금리가 저렇게 가파르게 떨어진 건 닷컴 버블이었고 2008년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금리가 저렇게 가파르게 떨어진 건 서프라임 때문이었어요.
2020년도에 가파르게 떨어진 건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1번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위기가 오는 거를 저희가 확률적으로 얼마나 높게 가정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확률이 낮다. 그러면 결국엔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 2번이 가장 유력한데 오를 수는 없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금리가 그럼 2번으로 가면 2026년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완만하게 인하될 것이다. 네. 이게 우리의 예를 들어서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하나의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런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지? 그렇지. 이 고민인 거예요. 그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고민이 있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난 1번이라고 생각해. 위기 터질 거야. 이러면 이제 1번으로 가정해 놓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1번이 올 때는 나는 뭐에 투자해야지? 아니 1번이 오면 미국의 대장주나 주도주들 있잖아요. 네.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가정하고 하는 건데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전망하는 건 2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2번이 되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투자를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1번처럼 투자해왔거든. 이제 2번에 맞춰서 투자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 차이는 뭡니까? 1번과 2번의 투자 패턴의 차이는? 그건 주식시장에서 어떤 거냐면 밸류에이션이요. 쉽게 말해서 성장하는 회사보다도 예. 이제는 가치주가 각광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시장에 오면. 예. 그러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 성장하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만 줄창 사면 돼요. 근데 이제 2번이 되면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쉽게 말해서 가치가 낮은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고 그리고 좀 더 좀 확실한. 야, 그런 의미에서는 그날 이야기하셨던 나쁜 기업 그 얘기가 딱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되고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이 중요한데 금리가 그렇게 모디스트 되면 쉽게 말해서 경제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버티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금리가 점차적으로 내려가면 빠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저 EM이라는 즉 이머징 마켓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머징 마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특히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2026년도에 아웃퍼폼할 즉 쉽게 말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측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얘기 하셨어. 너무 좋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예측하고 전망하는 걸 이런 방향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한 번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크로하게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률, 뭐 금리, 그 다음에 뭐 물가 이런 거, 고용 이런 거. 그 중에서 이제 금리를 전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내가 금리는 난 이렇게 예측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 종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구조란 말이죠. 갑자기 그래서 2026년도에 그럼 이런 종목들을 내가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런 회사들을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이제 전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지만 금리는 점차적으로 인하될 거다. 그러면 막 성장하는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 다 주목 안 받았던 회사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전체 시장 차원에서는 이머징 마켓이 예를 들어서 미국보다도 훨씬 좋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 뒷장은 뭐 설명 안 해도 됩니까? 글로벌 주식지수와 PBR 비교한 거. 뭐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저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가장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신홍 대표님도 이제 그 국회 강연했던 거 좀 이제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내년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전망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큰 바다를 먼저 봐야 우리가 그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요. 뭐 여러 지표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유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은 2025년 세계 경제는 3.2를 성장했는데 IMF 전망에 의하면 뭐 한 3.1 정도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선진국보다
중국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신흥국이 근데 조금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망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한 4.8을 했는데 한 4.2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인도도 한 6점대 후반에서 초반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전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비슷한데 신흥국 중에서 중국, 인도 같은 왕손들이 조금 성장률이 둔화될 걸로 보이는 중인데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흥국에 투자하는 전체 포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신흥국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은 어딘가? 대한민국. 이렇게 볼 때 우리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전망을 보면은 지금 여러 전망이 나오는데 뭐 OECD도 2.2를 봐요. 예. 그다음에 뭐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도 다 2점대 위를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는 일단 내년 전망을 현재로서는 1.8로 잡아요. 예. 근데 이제 아주 보수적인 기관에서도 1.9예요. 2.3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9 이상은 된다고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올해 1.0 될까 말까 상황인데 예. 1.0이라고 쳐도 1.9나 이 정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2배라고 보면 되죠. 물론 올해가 워낙에 나빴다 뭐 이런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 세계적으로 보면 똔똔이고 신흥국은 큰 손들이 안 좋은데 한국은 그 와중에 올해 대비 2배 성장할 수 있다. 네. 성장률이 이렇게 보니까 그럼 한국이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투자해야 될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더 상대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다 좋아 보인다. 네. 이런 전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관련해서는 그때도 이제 국회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예. 예. 묶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게 더 최신이니까 사실은 10월 달까지는 예.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통방문에다가 써요. 근데 거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금리 인하 기조에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금리 인하 기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한데 어쩌고 저쩌고 뒤는 똑같아요. 아, 기조가 아니라 기조를 뺐어요. 가능성으로. 네, 이거는 통방문에서 정확하게 기조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간담회가 사실은 또 이제 중요한데 멘트를 하면서 이제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이창 총재의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만히 두드려 보니까 제 해석인데 사실상 동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동결됐습니다. 4연속 동결인데 사실상 인하 가능성에는 힘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동결이거나 뭐 인상까지는 염두에 둘 수 없어도 적어도 기조는 그러니까 인하 기조는 끝났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금리 전망에서는 여러분 이제 차라리 이제 그렇게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율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총재의 말을 굳이 환율할 때 얘기하냐면 뭐 환 당국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어저께 이제 4자 협의체가 가동이 됐거든요. 그렇죠. 한국은행, 기재부, 연금, 복지부 이렇게 넷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참여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이따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대책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할 때 뭐 우리는 뭐 그렇게 뭐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정부 하자니까 한다. 약간 이렇게 볼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창 총재 얘기는 연금이 지금 뭐 옛날 연금이 아니잖아. 덩치가 너무 크잖아. 그렇죠. 연금 유치는 영향도 크고 연금도 지금 이참에 화냈지든 뭐든 뭐 조정을 해야 돼. 너희들이 끼치는 영향이 너한테도 안 좋을 수 있어. 이런 적극적인 포션을 갖는 걸로 봐서 환율 관련해서도 뭔가 인식이 적극적이다.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내년 경제 얘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신흥국 내에서도 비교 대상 중에서도 우리가 좋다. 금리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하가 좋은 거냐 동결이 좋은 거냐 인상이 좋은 거냐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동결 기조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기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환율 관련해서 안정되는 게 자본시장이나 등등등이 참 좋은데 한쪽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환율을 잡아가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읽힌다. 라고 보면 성장률 좋고
환율이 당국이 합심해서 일단 잡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거시적으로 보는 모든 요건들이 다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4천선 안착은 문제 없고 저는 뭐 상단 5천까지도 내년에 충분히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그렇게 일단 예측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광수 대표는 5,500까지도 말씀 주셨다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환율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내년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출발하잖아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더 높아질 가능성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되게 그렇지.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주식시장이나 투자에서는요 변동성이 중요해요. 아, 변동성.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수준이 뭐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비 앞으로.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연말에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내년을 딱 여는데 그럼 내려갈 가능성, 그러니까 아까처럼 환율을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내려갈까요? 유지될까요? 올라갈까요? 그럼 여기서 내려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정부 당국이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박시동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는 투자에서는요. 그러면 트리플 강세 조건이 이루어져요. 뭔지 아세요? 금리가 완만하게 인하되고 글로벌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하나 뭐냐 한국의 환율이 떨어지고 또 하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 이거는 삼박자가 딱 맞는. 그다음에 유동성도 커져 있잖아요.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이제 더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보면 더 좋은 시간인데 성장률까지 3개. 그러니까 올해 연말 상황을 보면 내년도에 되게 출발도 되게 좋다. 한국의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죠.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 기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숫자로만 좋아. 그다음에 환율 떨어져. 그다음에 금리는 완만하게 떨어져. 그럼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들을 대변해서 제가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궁금했던 거 평소에.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외국인들은 기관들이 대부분 투자하는데 12월 초 정도 되면 1년 농사 끝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12월 장세에서는 영향을 덜 미칠 거 아닙니까? 물론 미국 장세가 큰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매수하는 게 외국인들이 확 줄을 텐데 그랬을 때 우리의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이제 조정 국면을 막 겪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수 주체가 달라지면 예를 들면 시장의 성격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까도 이제 박시영 대표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장 시작되면 막 오르다가 그렇죠. 가면 갈수록 떨어진단 말이죠. 맞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개인들이 확 던져들고 야 저거야 가자. 자, 근데 왜냐하면 여력이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돈이 없어 딸려 힘이 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러네. 그리고 기관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든. 지금은.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는 연말에는 좀 개인이 움직이는 장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미국의 장이 어제 밤에 올랐죠. 그러면 아침에 확 아침에 오르고 야 사. 그다음에 오후에 점점 힘이 빠져. 힘이 빠져. 그리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빠지잖아요. 그럼 시작하자마자 야 팔아. 그러다 가면 갈수록 좀 덜 빠져. 그렇지. 이게 정서적으로 충격을 좀 완화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오히려 그냥 기다리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다리시는 것도. 그다음 그거 하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왜냐면 시청자들 대변에 제가 묻잖아요. 그다음에 배당주 같은 게 12월 달에 막 이렇게 이제 많이 투자하잖아요. 배당 받을 수 있는 게 한 달 전, 뭐 보름 전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배팅을 해야 합니까? 배당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늦었다고 봐요. 이미. 그거는 이제 전에 해야 되고. 왜냐하면 배당락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당을 준 다음에 특히 연말 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을 준 다음에 또 주가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유의하실 필요는. 원래 그리고 이게 새해 들어가면 12월보다는 새해 약발이 또 셉니까? 대개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래요? 새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말 연초 따로 이제 보기는 봐야 되는 지금 시즌이긴 한데 살짝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AI 거품 때문에 무슨 뉴스가 나왔대. 그래서 미국이 휘청거렸어.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빠졌어요. 매번 그러잖아요. 또 올라가면 괜찮은가 보다 올라갔다가 또 아닌가 봐. 그래서 또 빠져. 우리가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은 나올 수 있죠. 거품론이든 뭐든. 그래서 우리가 4,200 찍었다가 4,000선까지는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조정 내지는
뭐 글로벌리하게 AI 때문에 흔들리는 거 같이 연동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휘청거리다가 막 3,800까지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상하더라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약간 오버슈팅 된 거예요. 그 이슈 또는 뭐 단순히 뭐 조정 이거보다 조금 더 갔다 이거죠. 그게 뭘까? 요거는 아무리 봐도 그겁니다. 뭐냐면 올 초에 우리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1등 수익 시장이니까 빼려면 여기 먼저 빼. 글로벌 차원에서.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사가 조금씩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계가 많이 뺀 거보다 영국계가 많이 뺐다. 영국계가 많이 뺐더라고. 예. 맞아. 그리고 이제 영국 내에서도 뭐 찾아보니까 무슨 펀드다 이렇게 대충 나와요. 걔네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연말 전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를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북클로징이고 성과급 산정도 해야 되고 펀드 이제 고객들한테 돌려줄 것도 돌려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딴 데 투자한 거 중에서 영국 시장이 안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수익도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오바로 빠진 게 제가 볼 때는 4,000에서 3,800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바된 오바슈팅이 정리가 됐죠. 오늘 4,000선 안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흔들릴 일보다는 비슷하게 흔들리거나 더 잘 가거나 할 가능성이 많다. 그게 이제 연말 가기 전에 걔네들 오바된 것들 좀 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들어오는 외국계 조금씩 들어오는 건 뭐냐. 아직 내년 포션이 다 끝나진 않았어요 전략이. 근데도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오히려 연초 자금이 이제 슬슬 미리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해 떨어야 될 것들이 미리 좀 과감하게 한 2, 3주 전에 먼저 떨어진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도 거 장세가 조금씩 미리 시작됐다. 조금 성급한 감은 있지만 이렇게 좀 연말 연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말이죠. 이 한 중급 정도 돼야 알아듣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은 아닌가. 자,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환율 얘기하고 여러분들 또 질의응답도 받아야 하는데 먼저 광고의 신 이광수 대표님 하루임 홍삼. 박시영 TV 하루임 홍삼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노바렉스가 만든 수험생 영양제 하루임 홍삼 대학 수시 입학에 반영되는 기말고사 고등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피로회복이 제일 중요한 시험 전 15일 동안 아침 2알 저녁 2알을 꼭 추천드립니다. 하루임 홍삼은 피로회복으로 잘 알려진 홍삼이 식약처 기준 2배 6mg 원규회복 특효 침향과 녹용도 하루 16mg 지구력 성분 옥타코사놀이 20mg 에너지 면역력 성분 비타민 B군과 아연이 고함량으로 구성된 복합 영양제입니다. 액상 홍삼이나 비타민 맛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많으시죠? 매번 먹일 때마다 넘기기 힘들어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도 스트레스입니다. 하루임 홍삼은 작은 알약이라 냄새가 없어 건강식품 못 먹는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이런 고민 가진 부모님들은 제품 구매평을 꼭 확인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수험생 피로회복, 고등학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만성피로 영양제로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구매하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서 검색되고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침향이 든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 2학기 기말고사 및 모든 시험 수험생들에게 막판 뒤집기 힘을 주세요. 그리고 12월 1일 이번 겨울방학을 공부로 잘 보내야 하는 중고생들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구매 방법은 아래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쿠팡에서 하루임 홍삼을 검색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하루임 홍삼 만나봤고요. 마저 광고하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즈코즈 두 배가 이게 다 단골 손님들이야 맨날 하는. 자,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세 분 다 이걸 배고 실제로 쓰는 거예요. 있죠. 예. 여러분의 수면 건강 책임질 특별한 베개죠. 수면 전문가가 2년 동안 설계하고 개발한 코즈코즈의 두부 베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문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1년 중 가장 큰 혜택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코즈코즈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랑 받으면서 품절 대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배송 걱정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은 1년에 딱 한 번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게 잘 나가는지 히든백 있죠? 그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쏙 들어있어요. 요게 들어있습니다. 거기 안에 듀얼 칩이 있어요. 듀얼 칩이 색깔이 다른 듀얼 칩이 있는데 이걸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취향에 맞게
높낮이 조정할 수가 있고요. 베개. 그다음에 경추 지지를 도와주는 듀얼 서포트 칩입니다. 부드럽고 보건력이 좋은 3D 화이버 소재로 만든 쪽이 후두부와 얼굴 쪽이고요. 어떤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포근하지만 꺼짐없는 3D 코튼으로 경추 지지해줘서 어떤 자세에서도 잠자리가 편하다 이런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이 나는 굉장히 편하더라고. 저 자면 그 베개가 별로 안 움직여. 맞습니다. 딱 잡아주는 네, 느낌이 네, 좀 네. 있어요. 저는 사실은 예. 제가 이제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 베개 이제는 베개 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의식을 안 하고. 베개 맞아. 예전에는 베개 막 불편한데 베개 막 이랬는데 예, 이제 예. 베개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맞아요. 이건 진심. 여러분. 진심. 그래요. 예. 우리 아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좀 바꿔야 되는데 항상 이런 생각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베개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하고. 아내하고. 네, 아내. 자, 56% 특별가로 지금 행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시영 TV에서만 진행한 이벤트죠. 이 베개 커버 이것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코즈의 두 베개까지 만나봤고요. 자, 환율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아까 맛배기 잠깐 보여주셨는데 네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근데 네. 조금 이제 잦아드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 멀었어요. 네, 왜 이렇게 네. 뛰는 겁니까 도대체? 뭐 이유라고 말하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본적이고 좀 광범위한 이유다라고 얘기되는 거는 네. 아까도 금리 얘기했습니다만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낮은 상태로 네. 그러니까 역전된 상태로 3년이 넘은 동안 이렇게 오래 쌓아놓은 게 문제 아니냐. 이제 이 역전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야, 그거 뭐 어제 오늘 일이야? 3년이 됐다라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지금 그 환율 높은데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해. 이런 분이 계신데 그건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팍 내리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더라도 미국이 내리면 이렇게 쓱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차이가 좁혀진다라고 일단은 생각할 때와 미국이 완만하게 내릴 것 같은데 또는 뭐 좀 덜 내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와 이 다르다. 이제는 좁혀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 요 정도 갭 차이를 상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생겼다. 뭐 이런 반론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금리 차 일단 주목하는 거고 근본적인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화가 많이 풀렸어요. 많이 풀렸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요번 달만 해도 한 8%가 풀렸다나 뭐 아무튼 뭐 통계는 뭐 좀 다릅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쪽 돈이 더 흔해지면 약세인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풀리는 통화 M2 증가량보다 우리가 2배예요. 미국이 예를 들면 4점 뭐 한 7, 8대인데 우리가 뭐 9.6대 막 이렇게 되니까 미국보다 더 많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약세다.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깔고 가야죠. 돈도 흔해졌고 저쪽은 금리를 더 주고 그러니까 돈이 절로 가지. 그리고 저기 뭐 서학개미나 이게 뭐 이제 비트코인. 근본적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좀 특화됐거나 조금 더 이제 단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9월 달까지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한 820억 불인데 예.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나 서학개미가 주식 산 게 700억 불이 넘어요. 통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반도체 팔고 차 팔아서 나라에 들어온 달러보다 나가는 돈이 우리들이 야 엔비디아 사러 가자 이러고 나가는 돈이 더 많은데. 그걸로 더 나가니까 그리고 연기금도 세게 나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몇 배 더 됩니다. 그거 곱하기. 예.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거.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지. 또 거기 이 쌓아놓은 돈을 안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밖에 쌓아진 돈이 490조예요. 그게 중요한데 예. 밖에서 돈 번 돈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데 왜 안 갖고 들어오냐면 예. 지금보다 환율이 위로 갈 거라고 전망을 하니까 안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지에서 투자해야 되는 돈도 있습니다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유리하면 들어왔다가도 다시 나갈 그렇지, 텐데 그렇지. 내버려 두는 게 계속 유리하니까. 야 이러면 쉽게 그렇죠. 이게 처방책을 내기가 예. 쉽지 요게 이제 않은데. 민간 사이드에서 순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예.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이 점점 일단 불려 나가는 중이잖아요. 예. 자산을. 그중에 이제 해외 자산 비중이 반이 넘는데 그렇죠. 그거를 계속 시장에서 달러를 바꿔서 나가니까 시장에다가 압박을 준다.
요것도 크다. 예. 아까 개인 투자보다 한 4배, 3배 되니까 요게 이제 단기간의 급증의 그러니까 환율 급등의 일단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랑 우리가 좀 묶여가는 거거든요. 일본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외국 애들이 볼 때는 뭐 엔이 떨어져? 그럼 뭔 같이 떨어져야지 라든지 해지를 걸어도 같이 걸고 빼도 같이 빼거든요. 여기 이제 동조화 현상, 뭐 프록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데 또 일본이 지금 역대급이거든요. 정치를 잘못하고 뭐 경제를 잘못해서 일본도 지금 우리도 1,500을 가냐 마냐 할 때가 심리적 지지선인데 엔도 지금 160을 뚫냐 안 뚫느냐가 지금 마지막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불어나면 뭐 덩달아 가는 현상들 이런 것까지 이제 묶여가면서 우리가 일단 환율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게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이제 대책으로 보면 경제가 성장해야지. 그렇지. 예, 그게 이제 하나인데 그나마 올해보다 성장 지금 방향을 잡았다라고 일단 보는 거고. 아까 1.9.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를 그럼 미국하고 붙여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못 올려도 동결이야 우린.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격차가 약간 좀 환율만 보면 채권 좀 피곤하지만 환율만 보면 그래도 내릴 상황은 아니네라고 이제 이때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쪽에서 조금씩 일단 어떤 답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민간이나 기업들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들 요거 어떡할까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강제력으로 통하지는 않죠. 그렇죠. 사적 영역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기업들 찾아다닙니다 지금. 다니는 중이에요. 그래서 환전 좀 하지. 그래가지고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 10대 기업들 다 찾아다니면서 예, 자금 관련한 집행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효과에 뭐 강제력, 담보성 이걸 확실하게 보장하기는 어렵죠. 다만 하고 있는 거고 기업들은 그나마 불러놓고 말이라도 하죠. 근데 개인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양도소득세 뭐 그 얘기 나오죠. 그 얘기 좀 나오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 뭐랄까 좀 페널티 방식이죠. 그렇죠. 환율 갖고 나가면 뭐 더 위험하게 만들거나 뭔가 좀 부담을 더 느끼게 만드는 방식. 근데 이거는 당연히 반발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만 하고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말도 안 해요. 사실은 정부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대신 인센티브 방식은 고려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무튼 환 해지를 하라 이거예요. 개인 너도. 그러면 환 해지하는 비용만큼 뭔가 베네핏을 주는 방식. 그러니까 페널티 방식이 아닌 방식 민간 사이드에 대해서. 그건 원래 이강수 대표님 지로인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검토는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다음 국민연금 관련해서 논란도 이제 있잖아요. 문제가 국민연금이죠. 이제 방금 이제 민간 사이드 근본적인 대책 한번 얘기해봤고 민간 사이드 얘기해봤고 이제 연금 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연금 대책은 한 3개입니다. 하나는 해외 투자 비중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너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거죠. 국내 좀 하지 이런 거. 이것도 공식화하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땐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내년도 우리 증시에는 도움이 됩니다. 해외로 나갈 거 조금 줄여서 국내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국내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환에도 진정이 되고 국내 증시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시권에 들어있는 정책이다 하나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금 관련한 얘기가 이제 스왑이죠.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이 통화 스왑을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네가 보니까 달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해외 나갈 때 너 시장에서 사지 마. 네가 시장에서 그렇게 큰 손이 들어가가지고 매번 달러를 사 제끼니 시장에서 너 때문에 수요가 더 붙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는 빠져. 이거 너는 시장으로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정부에서 그래서 비추한 게 있으니까. 한국은행 금고로 와. 내가 줄게. 그러면서 네가 필요한 거를 나랑 교환하자. 그래서 괜찮네. 가져가는 수합을 이제 연장할 가능성이 이건 100%예요. 예. 근데 규모를 늘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2월에 중단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건 이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해지인데요. 이제 연금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내가 나갈 때 만약에 지금 1달러랑 1,400원이랑 바꿔가지고 뭐 엔비디아 주식 샀는데 나중에 이거 들어올 때 1,300원이 될지 1,500원이 될지 모르잖아. 이거를 열심히 분석을 해봤어요. 과거에. 그랬더니 아무 환 대책 없이 환에 노출된 상태로 나가서 내가 그때그때 제일 똑똑하게 하는 게 나한테 제일 유리해라는 결론이 섰어요. 연금은. 그래서 연금은 환 해지를 안 합니다. 환 노출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환 해지를 안 하는 연금한테 불러다 놓고 너 내일부터 환 해지해. 이거를 이제 방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연금이 전술적으로 환 해지하는 건 당국의 허가가 필요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그냥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한다 칠게요. 그 다음에 5% 잡고 그 다음에 전략적 환 해지는 10%까지 할 수 있어요. 두 개 합치면
커요 이게 사이즈가. 예. 그 정도를 환해지를 해.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금이 1달러에 오늘 환율 예를 들면 1,450원을 딱 고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나 미래에셋이나 뭐 이런 애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선물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1달러에 1,450원에 달러 판다. 그럼 너는 그거 뭐 한 달 있다가 3달 있다가 나한테 그거 그 가격에 달러 사야 돼. 그러니까 나는 팔고 너는 사. 이 계약을 미리 하는 거예요. 딱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죠. 그렇죠. 고정되는 것만으로 국민연금 일단 효과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국민연금 상대방 입장에서는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지금 너는 팔고 나는 사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이게 선물환인데 그럼 상대방 입장인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들고 있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나도 위험하잖아요. 나는 이 거래를 통해서 마진만 보면 되는데 수수료만 보면 되는데 내가 이 위험을 왜 지냐라고 해서 1,450원에 이렇게 하자마자 쉽게 말하면 시티뱅크나 JP모건 같은 양키들한테 가서 1,450원에 달러를 빌려와요. 빌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냅다 팔아버려요. 오늘 팔아요. 팔아요. 그러면 1,450원에 달러를 팔기로 한 장래에 선물한 계약이 맺어짐과 동시에 오늘 달러는 팔립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팔리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달 있다가 우리 정산하기로 했지. 이때 이제 연금이 자, 너 내 달러 받아. 이렇게 하면 받아야 되잖아요. 예. 받죠. 예. 아까 나 빌려온 거 있죠.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달러 변동 없이 한 달 있다가 받을 달러를 가지고 그때 빌린 애들한테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는 순간 오늘 시장에 달러는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연금 시장이 그러니까 달러가 좀 풍족해지죠. 풀리는 효과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하든 전술적 환해지를 하든 하는 금액만큼 실제로 시장에 달러는 풀립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박시동 평론가께서 1,480 정도를 네. 마지노선 정부가 네. 개입해야 그렇죠. 지켜야 할 어떤 수치로 봤는데 네네네. 그럼 1,400 한 50, 40 뭐 이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무조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책이 몇 개 있잖아요. 예. 아직 안 나온 대책도 있고 예. 이거를 그냥 하는 이유가 뭐냐면 1,480선 밑으로 그냥 무조건 때려 맞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려가요. 예. 근데 조금 안정되겠네요. 예. 아직도 근데 높지만 어저께 이제 구윤철 장관이 특별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책 전에 아침에 어마어마하게 환율이 내려갔어요. 예. 근데 다시 회견 조금 끝나고 나니까 올랐죠. 뭐야 이러면서 좀 올라가긴 그렇겠죠. 했는데 자세히 멘트를 들어보면 세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할 만한 요소들이 좀 숨겨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부가 그런 카드들을 좀 스무스하게 던져놓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480선 밑으로는 단기간 내에서는 안 뚫리고 막아낼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네. 네. 그거 작게만 얘기하죠. 뭐 많이 보도가 됐던데 엔비디아 많이 빠지면서 구글의 제미나이 네. 3.0 요게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면서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는 빠지고 구글은 오르고 네. 뭐 이랬다고 하는데 요거 조금 짚어주시면 우리 주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는 이제 칩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 아닙니까? 예. 그 칩을 가지고 연산을 돌려서 AI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오픈AI라든지 구글, 메타 뭐 등등등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기존 생태계였는데, 예. 갑자기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3.0을 출시했는데 예. 보니까 그동안 1등이라고 생각했던 오픈AI의 챗 GPT를 예. 뛰어넘는 거 아니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더 우위의 평가를 받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정확성이나 추론도 있지만 이 시각화, 영상, 이미지에 아주 탁월하다는 지금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뭐 여행 계획 짜죠 이렇게 챗GPT에 치면은 뭐 첫날은 어디 가서 뭘 하시고요, 뭐 서울 가서 뭘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 치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랑 묶어서 얘기해줘, 현장 보여줘 그러면 그 현장 동영상, 사진 이런 걸 특화적으로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 내가 메모로 메모로 가계부를 그냥 손으로 쓱 써요. 그러면 이걸 다이어리처럼 해줘.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예쁜 다이어리죠.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것들이 시각화에 능하고 비서로 쓸만한데.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이 좀 체감하기 좋은 얘기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끝난 수능 있잖아요. 예. 수능을 풀어보게 했더니 챗GPT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게 1등급 정도 받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제미나이 3.0에 돌렸더니
만점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이거? 아주 똑똑하고 추론도 좋고 시각화, 영상 특히 요즘 이미지가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아지 그려줘 그러면 3D로 팍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환호하는 거예요. 이게 AI 전체 거품론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일단 지금은 평가를 하고 또는 하고 싶어 하죠. 예. 그래서 거봐 실체가 있잖아. 오픈 AI 아니어도 점점 좋은 게 나오잖아. 그리고 이것도 얼마나 많은 또 사용자가 붙겠어. AI는 거품이 아니야. 산업의 진화 단계에 들어갔어. 1등이 아닌 2등도 나오고 막 엎어치기도 하고 더 좋은 것도 나오는 거 봐봐. 라고 해서 거품론을 불식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가 투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둘째는 얘네들이 만들 때 엔비디아의 GPU를 안 쓰고 지네들이 만든 TPU를 써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능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비용이 5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AI 거품론이 비용은 많이 들고 수익이 안 나온다. 이 괴리 때문인데 조금씩 비용을 낮추는 혁신들이 나오네. 라고 하니까 이것도 좋게 해석하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부작용이 아니라 이제 반대 효과가 뭐냐면 그럼 엔비디아 GPU 독점 끝나는 건가? 라고 하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좀 밑을 빠지는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아직 뭐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엔비디아급은 아니라는 거죠. 구글도 인정하고 뭐 엔비디아도 인정하는 게 뭐 한 세대 두 세대 앞서 있다. 저거는 지금 돌리기에 적합한 수준인 거고 진짜 큰 추론이나 뭐 연산이나 이런 걸 하려면 우리께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비용으로 뭔가 굴릴 수 있다라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는 조금 그래도 균열이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었던 HBM을 SK 하이닉스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그럼 엔비디아 천하가 끝난다는 건 아닌데 일정 부분 그래도 천하가 독점이 깨지면 균열이 생기면 하이닉스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 이틀 고민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글에 들어가는 TPU도 구글이 이제 오더를 주고 브로드컴이 만들고 TSMC가 만드는데 거기도 하이닉스에 HBM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HBM이나 AI 시장이 좋아지면 우리 업체가 안 좋아질 리가 없는데 굳이 뭐 이거는 하이닉스가 더 안 좋고 삼성이 좋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틀렸다. 어쨌거나 AI 거품론을 꺼지고 우리 반도체는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재까지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있는 분도 있고 한쪽에 몰빵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국회에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이 힘줘서 설명을 해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자, 광고 안 하고 이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먼저 노량진 방석 먼저 소개 하나 해드리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앉아 계시죠? 네네네. 지금 방석.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비싼 의자부터 검색하시죠? 브랜드 좀 있다 싶으면 그렇죠. 의자 검색하죠. 30만 원, 10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의자 사도 결국 엉덩이 닿는 부분이 불편한 말짱 도루묵입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깡으로 버티면 엉덩이 베기고 꼬리뼈 아프고 그렇죠. 그 충격이 고스란하니 허리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나중엔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의자보다 엉덩이가 닿는 바닥부터 바꾸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바로 이 노량진 방석이 그겁니다. 이건 등받이가 없습니다. 허리를 직접 밀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무너지는 원인 그것이 바로 엉덩이 체압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해 줍니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기둥이 서는 것처럼 엉덩이가 편안해야 척추가 바로 섭니다. 자, 이 지금 이 안에 이광수 들어간 대표님, 거예요. 예, 이게 이게 방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방석 이게 이제 젤 부분 누르시면 이렇게 막 그 구부러지잖아요. 이게. 예, 그거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안을 보시면 이게 핵심 기술입니다. 파란색 특수 젤과 하얀색 고밀도 메모리 칩, 메모리 폼 이 두 가지가 딱딱한 의자와 내 엉덩이 사이에서 완벽하게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젤은 엉덩이 열을 식혀주는 역할, 메모리 폼은 짓눌리는 꼬리뼈와 엉덩이 살의 압력을 싹 분산시켜줍니다. 100만 원짜리 의자의 착석감을 단돈 3만 원! 3만 원대에 어디든 들고 다니며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쿠팡 검색창에 노량진 방석을 입력하십시오. 전화 주문 070-4647-0962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없으셨어요? 뭐요? 그렇게
이 방석 훔쳐와서 앉으면 시험 잘 본다. 그거 있었어. 맞아. 공부 잘하는 학생. 그거 있었어. 맞아. 그거 조심해야 돼. 이거 학생들한테 선물해주고 싶어. 근데 내 거 방송은 안 가져가더라고. 방송도 없었지만. 이거 학생들한테 선물해. 좋아.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그 뭐죠? 그 취업 때문에 취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 아이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광수 대표는 이거 드셔보셨다고 하는데, 아니 같이 먹었어요. 박찬 대표 이거. 그 기억나세요? 이거. 이거 보혜 이거 야 여기 술 광고가 들어왔네. 일단은 다른 두 분은 잠시 후에 또 매부쇼 운전해야 되니까 안 못 되고 먹긴 한데. 저는 맛만 부럽습니다. 맛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술할 수 있는 이 이게 팔자. 제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건 아니다. 이거 합법적인 거다. 광고를 진짜 위해서. 향기가 되게 좋아요. 어디 포도 향기가 나요. 그러네. 네. 그죠? 야. 근데 고마그라제. 야. 요즘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EJ 뭐 거기 포장마차 뭐 하는 데서. 거기서 직접 먹어봤어요. 야식에서. 네, 야. 저희도 한번 하시죠. 야식. 야식? 우리 8시 반에 하면 그거 할 수 있다. 맞아. 네, 야식. 자, 이 술은 일반 소주가 아닌 스페인 남한차 포도 증류주 원액이 들어간 증류주입니다. 증류주 좋죠? 증류주입니다. 증류주 먹어야지 사실. 증류주죠. 예. 코로나 이후에 회식이 줄고 본인만의 술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주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사실 회사별 제품 간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탄생한 술이 바로 이 고마그라제. 네. 고마그라제. 아우 이뻐. 멋있어. 외국 술처럼 생겼지만 스페인 전통 증류주 오르오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국의 반주 문화에 맞게 재해석된 술이랍니다. 우리가 이걸 재해석해서 만든 술이네요. 오르오를 마실 때 사용하는 잔 이거지. 쭈삐또. 네. 쭈삐또. 요건데 쭈삐또. 쭈삐또가 한국의 소주잔과 닮아 있어서 더 친근하면서도 색다르게 즐길 수가 있고요. 식사와 술을 곁들이는 스페인식 식문화와도 자연스럽게 닿아 있습니다. 와인 베이스로 은은한 향이 정말 좋은 증류주인데요. 연말연시 모임 때 함께 고마그라제 한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송년회 많잖아요. 네. 스페인 항공권 외에 스페인 감성 경품들이 걸린 이벤트가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왜 고마그라제인지 아세요? 고마는 야 이거 독특하다. 네. 이거 독특한데 맛이? 고마는 영남 방언. 고마가? 고마 그러잖아. 그렇지. 고마. 고마해라. 고마해라. 그라제는 호남 방언. 그라제. 그러네. 영어 네, 맞아요. 영어랑 그거야? 네, 영어로도 그러니까 스페인어로도 말이 되고요. 그라치아 그라제야도 말이 되는데 어. 실제로는 우리 영호남의 화합도 의미해서 고마랑 그라제. 그라제. 고마 그라제. 충청도를 왜 빠졌어? 충청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고마 그라제. 이걸로 합시다. 저 충청도 출신입니다. 하나가 이번에 우승 못 해갖고 내년에. 거의 할 뻔했는데 네, 하나 우승 못 하니까 이광수 대표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응원했는데. 이거 괜찮은데? 네. 향기가 장난이 아니네. 예. 자 이제 질문 보시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경민님. 경민이 뭐예요? 경민이야. 안 보여. 술 한잔 먹었더니. 지라님, 진규 회원, 그다음에 유저 UD4 HNH01님. 이게 아이디로 나오나 봐요. 호란님. 호란님. 여담 여행에 담다. 예. 삐약삐약. 삐약삐약. 진지한 프레크 저 울산 계신 분이야. 멤버십이요. 올해 저한테도 오래됐죠. 카톡도 주시고. 예, 아주 열심히 해요. 내년 전망을 이야기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두 분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경제만화방을 기획하고 힘써주시는 박시영TV 모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멤버십 회원님께 감사드리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9988 내 인생님, 금산물류 완화에 대해서 질문다. 이거 요즘에 좀 뜨겁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셨는데 금산물류 완화가 되면 금융지주의 호재가 될 텐데 이 부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을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적인 측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 오랫동안 진보 진영에서는 이 금산분리 이 문제에서 좀 원칙적으로 좀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내용이 이게 커서 예. 오늘은 설명이 안 되는데 예.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정부 사이드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대통령 그 간담회에서
셀트리온 회장이랑 미래에셋 회장이 네. 갑자기 꺼내든 카드거든요. 아,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금산분리 요구가 있고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중에 공정거래위원장 이분이 약간 파이터거든요. 깐깐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들은 니들 일이나 잘해라.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는 모르는 상황인데 제 말씀은 이제 9988 내 인생 선생님께서 이거 이제 대면 호재다. 그러니까 나 이제 지금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거쳐야 될 논의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금산분리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게끔 열어주는 방식으로도 대안이 마련될지 아니면 풀어줄지 이 디테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요. 먼저 지레짐작해 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핵심은 뭐냐면 지금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갖고 있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럼 뭐 삼성전자가 삼성은행까지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지금도 삼성이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누구가 못 갖고 있냐면 지주회사가 못 갖고 있어요. 지주로 전환하는 대신에 니네들은 저 금융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막혀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일단 그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SK 지주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스퀘어가 있고 그 밑에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까지가 딱 모회사 저 자회사 손자회사 요게 이제 지주 체제로 딱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야 우리 뭐 GP도 하고 뭣도 뭐고 해야 되는데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네 돈으로 해라고 하는데 손자회사 밑으로 내려가려면요. 지주회사 법상 100%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증손자회사로 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SK가 예를 들어서 뭐 정부랑 누구랑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뭐 A에 관련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나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내 지분을 태워서 어떤 일을 할 때 100%를 가져야만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발이 묶인 거 아닙니까? 풀어주시오. 요거고 이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야 지금 너 손자회사 내에서 네가 투자하려고 해도 뭐 외부 자금은 이렇게 하고 뭐 위임은 이렇게 하고 하는 일부 빠져나갈 길이 조금은 있어. 그걸로 해도 충분하지 않아? 꼭 전면적으로 풀어야 돼? 이런 반론도 좀 있어서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금산분리의 논의의 핵심은 어느 섹터 뭐 AI나 반도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국민성장펀드 들어가는 요 섹터로 한정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지주회사인 회사 중에서 SK라든지 이런 회사들 몇 개 있잖아요. 얘네들을 풀어줄 때 어떻게 원칙을 안 건드리면서 풀어줄 거냐. 이런 논의가 디테일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렇게만 일단 체크해 보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풀어서 나중에 한번 할 일이 있으면 해드릴게요. 네, 좀 쟁점이 되면 좀 더 부각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피세실님 슈퍼챗 보내주셨고 응원한다는 메시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천 관식이님 우리 방장님이죠. 삼전 떨어질 때 배운 대로 팔고 공모하던 공모주를 사서 이익을 보고 다시 95,000원에 삼전 재매수. 오히려 주식 양도 늘리고 더 벌었습니다. 삼전 지금 오늘 10만 원 넘었습니다. 넘었죠. 다행입니다. 늘 가르침에 감사하고 5천만으로 가야 하는데 유튜브 방송에 점잖게 전문가라고 나와서 사람도 불안감 키우고 5천? 만 5천도 가고 만도 가야 하는데 찬물 뿌리는 사람도 왜 이렇게 많은지 나쁜 기업처럼 혼내주세요. 광수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상하게 막 저희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나와서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잘 보지 않는데 이제 항상 연말되거나 전망할 때 이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평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아니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결과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서 드는지. 저는 두 분한테 너무 좋은 게 늘 그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자료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논리가 탄탄하죠. 그리고 뭐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최 S8 G20인가? 이거 어렵다. 자, 세 분께 감사하다는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표르드님, 이분도 질문 자주 하시는 분 같은데 이름이 닉네임이 자주 들어옵니다. 눈에. 안녕하십니까. 늘 감사하다고. 환율 관련해서 질문. 아까 그 얘기돼요. 네. 환율이 불안하다, 위험해서다라고 수차례 강조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위험 구간이고 환율이 더 오르면
주식시장에 어떤 현상이나 문제가 생기며 위험 단계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거는 설명했고 환율이 조금 1480 밑으로는 상당 기간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뭐 것 같다 그렇게- 이렇게 예상은 했는데 네. 혹시 더 오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그렇게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예. 아주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라고 해보면 야 삼성전자 많이 올랐다 팔자 팔았어요. 팔았더니 1,000만 원이 남았네. 근데 그걸 이제 달러로 바꾸면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달러로 바꿀 게 그러니까 20달러가 될 게 예를 들면 우리 환율이 올라가면 10달러가 되잖아요. 바꾸고 나면요. 그러니까 야 삼성전자 올라가면 뭐해? 내가 본국으로 송금하면 올라간 만큼 환율로 꽝인데. 그래. 외국인한테 안 들어오겠네. 예,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전망이 있으면 일단 팔고 봅니다. 그네 외국인들 팔고 보겠네. 예,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예, 포인트. 예. 그것만 이해해도 근데 되겠다. 이제 환율이 거꾸로 내려간다라는 하방만 잡혀 있으면 예. 지금 조금 덜 올라도 환으로 이익 보잖아요. 그러네.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요즘 구간 같은 때에서는 좀 요즘 구간 같이 환율이 예. 높으면 외국에 주식도 투자하는데도 우리가 환차익 때문에 엄청 손해 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주저주저 할 예. 거니까 서학개미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아. 네, 맞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떤 그 가장 경계하는 건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높다 낮다 보수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 문제. 그래서 지금 한국의 환율이 시장에 썩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해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이 그러니까 박성 대표님처럼 말씀처럼 맞죠. 환율이 높으면 사실은 올라간다는 전망이 있으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높은 상태라도 변동되지 않고 고정돼 있으면 그럼 예측 가능한 범위로 그렇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로지컬 비트님 질문이라고 코스피 5천 가려면 삼성과 하이닉스 시총이 올라가야 하는데 최근 구글 TPU와 엔비디아 GPU 이슈로 AI 생태계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고. 삼성과 하이닉스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2026년에도 여전히 전망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광수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번 삼성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저희 경제만화방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자본주의의 발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 비용을 낮추는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용을 엄청나게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거기에 이제 첨두에 있었고 챗GPT가 있었죠. 근데 계속 도전하고 응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뭘로 싸워야 된다? 결국엔 비용이에요. 비용. 더 싼 비용으로 내가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제미니아 얘기 드렸는데 제미나이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직관적으로 이런 거예요. 챗GPT가 예를 들어서 한 25,000원, 3만 원인데 예를 들면 제미나이가 3.0이 한 뭐 만 원에 해. 그럼 그걸로 이게 가죠. 혁신이에요. 그렇지. 그걸로 가죠. 이런 혁신의 과정이 계속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당연하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수많은 경쟁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반도체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과정이에요. 이게 한 명이 과점하고 독점하잖아요. 그러면 생태계가 커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줄어들지 몰라도 양이 늘어나겠네. 그렇죠. 생산량이.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무조건 수요량만 많아지면 가격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점 시장이니까. 과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만들어낼 데가 없다 이거죠. 반도체를 만든 삼성과 하이닉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차원에서는 폭넓게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페페님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이거 이광수 대표님 지론이었죠. 자사주 소각 이슈를 보고 롯데지주에 투자했는데 어제 인사가 뭐예요? 인사 이후에 급락해서 손절 기준 인사 발표를 했나? 어제 롯데 그룹 저 회장단 경영진들? 인사가 있었어요. 예. 손절 기준 마이너스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절반은 손절하고 절반은 자사주 소각 이슈가 아직 있으니 들고 가야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롯데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 이제는 그런 이슈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자사주 소각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면 자사주가 많다고 해서 소각하는 게 아니다.
경우의 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그룹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자사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나요? 팔아버리더라고. 당연하죠. 이익을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사주만 많다고 해서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어떻게 할 건지까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요. 내가 자사주 샀을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면 지금 2만 원 올랐어. 네. 그럼 이런 회사 자사주 소각할까요? 시장에 팔까요? 시장에 팔겠지. 그렇죠. 2배 올랐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하셔서 그냥 자사주 비중이 높은 거 신문에 나와 있어서 그냥 와 너무 좋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면 자사주를 그 어느 단계에서 이걸 구입했는지 얼마나 주식이 뛰었는지 이걸 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차적 사고가 아니고 2차적, 3차적 사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사고는 쉽게 말해서 자사주 많으면 좋네. 그런데 2차적 사고는 뭡니까? 이거 진짜 자사주 많은 거 소각할까? 두 번째. 진짜 3차적 사고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소각하면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의 발전 단계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 페퍼님도 이제는 그런 의사결정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래서 절반을 손절하셨는데 들고 가야 될지 판단을 그런 사고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롯데 관련해서 이제 살짝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예. 조금 장중에 소문이 한번 찌라시가 한번 잘못 돌았거든요. 예. 예. 롯데건설이 뭐 큰일이 났다더라, 넘어간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일파만파 뭐 이렇게 썩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어제. 그리고 인사가 한 번 있었고. 예. 근데 인사를 보면 야 경영 이렇게 하면 되겠어 비상인데 그렇게 해갖고 사실상 롯데는 조금 옛날부터 뭐랄까요 좀 공무원 조직처럼 네. 롯데맨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조직 문화였는데 예. 위에 있는 한 20명 되는 저 사장단들을 싹 깔았거든요. 예. 그리고 새롭게 이제 사장단 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3세 신동빈이 아들. 예. 그러니까 이제 웃기는 거지. 뭐 경영 엔저탁으로 다 빼놓고 이제 그 새파란 거기는 또 사장으로 안 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어제 롯데에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건수 대표님 말씀 정확한 게 뭐냐면 삼양식품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공시가 그 전부터 공시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자사주 팔았더라고. 그거예요. 삼양식품 뭐 지금 불닭 잘 팔고 뭐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잘 파니까 공장 증설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판다 이렇게 한 거예요. 파는 가격은 132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팔리는 주수 뭐 얼마 뭐 7%인가 8%인가 9% 돼요. 뭐 이거 곱하기 해보니까 1,000억이에요. 대충 1,000억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 날은 안 알아봤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공장 증설에 약간 부족한 돈은 58억이더라고요. 그래? 네. 그러니까 58억 모자란 거. 그거 금융권에 대출받아도 되잖아. 대출 그냥 쓱 하면 나오는 돈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요즘 얼마나 매출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58억 모자라다는 식의 핑계를 가지고 1,000억 원어치 자사주를 뒤로 뺐어요. 야. 아주 뒤로 뺐다는 건 좀 그렇지. 팔았지. 팔아버렸어요. 네. 그거 누구 겁니까 원래? 주주들 거예요. 그래 누가 샀나 봤어요. 이름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펀드 3개가 샀더라고요. 아니 보통 그렇게 하면 132만 원에 팔았다는 거 아니야? 예, 할인해서 팔았어요. 그럼 132만 원까지 가격이 쭉 떨어지잖아,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틀인가 3일째 지금 빠지고 있는 삼양식품이. 그런데 그 산 NOM이라고 할 뻔했어요. 산 애들을 보니까 딱 이상한 펀드인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뭐 점프 트레이딩 뭐 이런 애들이에요. 뭐냐면 얘네들이 정말로 좋은 의미로 진짜 주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드려야 될 돈인데 이걸 우리가 시장에다가 팔아서 공장 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까 더하기 빼기가 말이 안 되지만 그나마도 회사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하다못해 연금에 팔든지 예. 기관에 팔아야죠. 안정적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펀드들한테 팔았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가 결정해서 판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우리 회사에 주주라고 10%짜리들 들고 오는 애들이 이제 앞으로 생긴 거예요. 거의 10% 팔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박시영, 이광수, 박시동이 잘 놀다가 돈이 모자라서 팝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최강욱이 들어오든지 뭐 신유진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오창석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이클 스미스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박시영 대표 허락 없이?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냐라고 지금 여러분께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뭐가 겁니다. 있구나.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네. 자사주가 있다 없다도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처분할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욕도 좀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좀 신경 써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부자님,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과연 할까요? 지금까지 어거지로 지배구조 유지했는데 법도 무력화시키는 삼성답게 그냥 가는 건 아닌지. 현대자동차는 지배구조 핵심이 될 기업이 현대글로비스라는 것은 알겠는데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좀 알려달라고. 이것도 한편으로 제가 조만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회계 법상으로 하면은 예,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 또는 해석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논거의 핵심인데 그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팔리면 삼성전자 지분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결정 안 하면서 질질 끌면서 뭔가 답이 나온 다음에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인데 지금 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정상적으로 회계 투명성 우리 일로 가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 삼성과 이 정부와의 또 이 경제적인 어떤 이 허니문 기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게 치냐 마냐 이런 복합적인 논의가 좀 숨어 있더라고요. 정부적 판단도 좀 그렇지. 있다.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거기까지. 네. 오성규님, 광수님 전에 말씀하셨던 부동산 정책에 세제, 보유세 증세하는 거 해야 집값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맞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있어요. 저희처럼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큰 소리로 더 말씀해 달라고. 글쎄요. 어쨌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겠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광수 대표님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합니다. 고생. 저희도 그래도 방송 몇 번 소개했어. 계속 정치인들 만나면 계속 얘기하고. 또 한번 부동산 얘기를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맥님, 잘못 들었는데 환율은 인하 기조로 간다는 거죠? 네, 정부가 지금보다 밀고 쭉 내려간다는 얘기를 솔직히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더 월드 DC 더 월드 DC 월드 이즈 더 월드. 이즈 더 월드다. 네. 어려워 저거. 월드 이즈 더 월드. 자사주 소각 종목들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호재가 발생했을 때만 주가가 상승할까요? 한 종목이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 후 다른 자사주 소각 예정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런 어떤 이슈나 정책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처럼 자사주 소각 대상인 예를 들어서 자사주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사주 소각 관련된 상법 개정이 통과됐다. 그러면 그런 주식들이 막 오르겠죠. 근데 오르느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뭐랄까요. 이슈가 먼저 반영이 됐다면 그러면 상법이 통과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어떤 이슈를 고정해 놓고 이 주가를 전망하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올해 4분기 실적이 엄청 좋을 거다. 그래서 주가 오를 거다. 100% 확신하지 못해요. 그거 똑같이 50%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투자 방법에 대한 강조고 이슈로 접근할 때 사실은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기는 무조건 가정하시는 거잖아요. 자사주 소각하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조금 더 저런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타민님 네이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꾸 이슈가 생긴다고. 네이버가 두나무랑 합병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전에 한번 드렸는데 이제 공식화됐어요. 기존에 설명드린 걸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그거랑 달라진 점만 이제 공식적으로 끝난 것 중에 달라진 것만 딱 3개 말씀드리면
그 두나무 주주였던 송치영 회장 등등이 네이버 파이낸셜에 이제 지분이 더 많아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해서 송 회장이나 이 두나무에서 온 사람들 들고 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송 회장 등이 일단은 주식 교환으로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갖고 다시 네이버 주식과 한번 2차적으로 교환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상했는데 교환 없이 끝났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들고 튀지 않게 하려고 네가 더 많은 지분으로 소유권은 다 가지고 있어. 그 대신 의결권만 나한테 위임해줘라고 의결권 위임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낭만적이지는 않게 끝났어요. 나 또 뭐 네이버 이 회장 이 네이버 주식까지 줄게 이렇게 탁 간을 내주고 그러니까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할 정도로 과감한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큰 변동 없겠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의결권만 갖고 지분은 송 회장 측이 많이 주는 걸로 일단 기존 시나리오랑 달라졌다는 거고. 이게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을 포기할 거냐 재산을 자산을 내가 지킬 거냐 어디가 확률이 높습니까? 그러니까요. 지킬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망을 할 때 아까도 이제 환율 얘기하는데 이렇게 확률이 높은데 떨어질 확률이 높나요? 오를 확률이 높나요? 높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예요. 그게 한 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이렇게 확률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어요. 예. 네. 머리는 차갑게, 그렇죠. 가슴은 네. 뜨겁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합병 비율인데 이거는 1대 3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근데 어저께 좀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두나무가 1이고 네이버가 3이에요. 두나무가 더 크니까 그거는 그대로 결정이 됐는데 주식 교환 비율이 1.25대 1로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잘못 돌았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뭐냐면 합병은 지금 가치를 매긴 거고 너 몇 주 있어 몇 주 있어 이렇게 갖고 이제 주식 비율은 이걸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합병 비율이 1대 2.5로 내려갔대 이렇게 이제 소문이 잘못 돌아가지고 네이버가 그럼 0.5만큼 더 고평가된 거야? 됐네 이렇게 생각해서 네이버가 어제 좀 떴다가 아니래 1대 3이 맞대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다.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네이버 파이낸셜로 뭉쳐가지고 이걸 들고 튀어가지고 상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시나리오가 늘 걱정이었는데 어저께까지는 그래 상장한다 어쩔래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얘네 둘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장할 생각 없다. 계획 없다. 이렇게 멘트를 쳤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안 믿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네이버 주식이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호재거든요. 두나무를 먹고 연간에 몇 조씩 지금 현금 유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호재인데 왜 조금 주가가 심심하냐면 반영됐다 하나. 둘째는 결국 상장으로 들고 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오히려 튀는 걸로 확정됐다. 약간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갑니다. 네네. 네, 아유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주 뭐 국회 강인 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두 분 일정이 되면 나중에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든가 아니면 뭐 분기에 하든가 아무튼 두 분이 워낙 바쁘셔서 두 분이 일정을 보고 저희가 한번 현실적인 방안을 좀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